네. 오늘도 질문이 엄청난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제가 여쭤보도록. 지하철 장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많아요. 지하실 아닐까요? 아, 지하실이 그렇죠. 노안까지? 네. 지하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한정된 공간이라고 이렇게 40분 동안 떠드시고 지하철을 갑자기 얘기하시면 뭐 부산행인가요? 예, 예.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네. 지하실 장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참 많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라고 이수진님께서 스포일러라 말은 못하는데 살짝 깜짝 놀랐던 부분은 또 지하실인데요. 지하실에서 갑자기 네. 종이 때리링 울리면서 갑자기 지하실이 확 밝아지는데 네. 근데 더 이상은 말은 안 스포일러라서. 됩니다. 네. 파트 3 저희 금방 얘기합니다. 종이 띠리링 울렸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거 할까요? 네네네. 김희원님이시죠. 숨 쉬지 마라는 영어 제목이 맨 인 더 다크로 국내에서 번역 재탄생되었는데요. 외국 영화가 한국 개봉할 때 제목이 재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론가님이 뽑은 가장 잘 재탄생시킨 영화 제목과 최악의 재탄생 영화 제목은 무엇인지. 일단 이 제목은 어떠세요? 그 외국 원제를 왜 굳이 또 외국말로 하면서 이렇게 바꿀까? 저건 안 바꿔도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브리스보다 그거 너무 막 직접적인데요. 이거는 그냥 맨인더 다크 해가지고 그쵸. 이건 더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제목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목을 옮길 때 고충 같은 게 느껴져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수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제목을 바꿀 때 돈 브리드. 이상하잖아요. 돈 브리드가 뭐야. 그럼 번역을 합니다. 숨 쉬지 마. 영화 제목이 숨 쉬지 마야.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는 것으로서 기왕이면 한글이면 더 좋았겠지만 맨 인 더 다크도 좋은 제목 같아요. 네. 어둠 속의 남자. 그 남자가 여기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제목 같다. 저도 요건 좋았어요. 네. 네. 돈 브리드보다 네. 원제목의 영어를 한글로 그대로 표기하면서 변형시켜서 해야 되는 경우에 저는 한글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대표적으로 좋은 제목은 The Firm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법률 회사를 다루는 탐 크루즈가 나왔던. 국내에서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야망의 함정.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 같아요. 근데 그것은 심지어 국내에서 소설이 나왔을 때 번역 소설의 제목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예요. 원래 제목은 The Firm이고 국내에서 나온 원작 소설을 번역한 책 제목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가 있는데 영화가 개봉할 때 제목을 아예 제3의 제목으로 야망의 함정이라고 만들었는데 야망의 함정은 그 영화의 핵심하고도 닿아 있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떠오르는 제목은 그 제목이 있겠네요. 최악의 제목 지금 생각나는 거 80년대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영화 중에 어게인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어게인스트. 네. 근데 어게인스트가 얼마나 최악의 제목인가 하면 전체사가 영화 제목이야?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게인스트. 원래 제목은 Against All Odds입니다. 근데 Against All Odds인데 우리나라에서 Against All Odds 하려니까 너무 길어. 그럼 All Odds를 떼고 Against를 붙였는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전치사 제목이 나왔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문 광고를 기억하는데 Against도 전치사치고는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on 뭐 이런 거보다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한글로 Again 쓰고 니은을 길게 한 다음에 짧게 스트. 지금 생각하는 거의 최악의 제목은 어게인스트 같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제가 하나 또. 한 번쯤은 읽어주실 거죠? 너무 간절하셔가지고. 네. 레이지 스터디 님이요. 맨 인 더 다크를 보시면서 한국 공포 영화에도 꼭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하셨네요. 저는 한국 영화, 공포 영화가 감정적인 칙칙함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왕따였다. 뭐 그래서 왕따 얘기 좀 공포 영화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에서 그 감정적인 칙칙함 같은 것이 많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장르가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한국 영화는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친절하게 설명한답시고 재미없게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장면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그 친구가 어땠고 어떤 시절을 보냈고. 예. 이 영화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이 영화는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다루죠. 아주 가볍게 그냥 한번 툭 치고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닌가. 특히 10대를 그려내는 방식.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도니님이요.
데이비 피처의 패닉룸 오프닝과 비슷하다 생각되었는데요. 초반에 묻은 장소를 관객에게 미리 공개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진행 방식은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탐험적으로 들어가는 공포 영화보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이건 질문 수준도 높고 저도 정말 보신 읽으면서도 분인 것 같죠?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쵸? 네. 이런 영화들이 사실 많고 한국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로 지금 떠오르는 건 조용한 가족. 시작하자마자 그 지은 산장 곳곳을 카메라가 종횡무진 복도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앞으로 펼쳐질 산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영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장이 주인공인 영화다 이렇게 보여주는 패닉룸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침입했을 때 그 보여주는 방식이 아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서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 공간성 자체가 영화 속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뒤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중간에 쫙 이렇게 공간을 하다가 갑자기 벽면을 보여주는데 벽면에 연장들이 쫙 걸려 있죠. 네, 그 중에 어떤 한 연장은 주인공이 보지 않고 옆으로 그냥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주인공을 안 따라가고 연장 중에 하나를 쭉 들어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는 건데 이 연장이 나중에 쓰이죠. 결정적인 방식에서.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암시와 복선을 사전에 인지시키는 방식.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객 입장에서 그게 쓰이게 되면 아 그게 거기서 본 그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맞아요. 그런 장점들이 네. 있겠죠. 띠링 그거는 참 그게 무슨 장면인지 그거, 네. 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파트 3에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선 씨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실 겁니다.